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행정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향후 10년 세수 6천조 원 이상 증액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백악관이 그저께 그 미국의 2025 회계년도, 미국은 이제 회계년도가 10월 1일 시작해서 이제 이듬해 9월에 끝나죠. 네. 예산 요청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혔던 부자 증세 구상을 이제 구체화한 겁니다. 네. 재정 적자를 줄이고 노동자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대신 부자하고 대기업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당한 목을 과세한다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어떻게 보면 구체화한 이런 숫자들이 좀 발표가 된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기업 법인세 최저세율을 지금은 15%, 트럼프 때 낮췄죠. 네. 이거를 21%로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 0.01%, 그야말로 아주 초부자들한테는 소득세 최저세율을 25%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환매세율도 지금은 1%인데 4%로 대폭 높이는 거.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이라든가 메디케어, 이거 고령자 건강보험이죠. 여기 관련해서 부유층들이 져야 할 부담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멍 메우기 방안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실현이 되면은 지금 그야말로 한 6조 정도 6천조 원 정도 앞으로 10년간 세수가 그만큼 늘어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요. 네. 그렇게 로이터가 추산을 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번 제안이 미국의 역사적 경제 회복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넘어야 할 산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의회에서 세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공화당은 감세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오는 11월 선거를 의식해서 뭔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트럼프하고 차별화하려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 성격인데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AP통신이 또 전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공개한 예산안 요청안에서 자가용 비행기 연료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교통부 예산 쪽에 포함이 됐는데 네. 지금은 자가용 비행기에는 부과하는 세금이 갤런당 22센트인데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려서 1.06달러, 그러니까 5배 이상 올리는 겁니다. 물론 어떤 액수 자체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지금 교통부 얘기는 연방항공청 FAA 운영비는 지금 대부분 민항기 승객들이 비행기 탈 때 내는 수수료 부담을 하는데 네. 앞으로는 이렇게 부자들한테 걷어가지고 이걸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 공개했다. 세부적인 내용들 살펴봤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또 중국과의 전략 경쟁 우위 유지를 위해서 향후 5년간 국제 인프라 건설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런 구상도 공개했네요. 네. 이거는 이제 국무부 쪽에 예산안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무부는 부장관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운영 재정 담당 부장관이 그저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국제 인프라 건설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구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5년간 이제 40억 달러 정도 있는데 이제 나머지 20억 달러는 이런 이것까지 포함해서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많이 투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대1로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언급, 의지 이런 것도 밝혔잖아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이른바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구상을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대1로에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고요.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런 가운데 대만 안보를 위한 이른바 대외 군사 금융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에이펙, 그다음에 쿼드,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메콩강 유역국들하고 맺고 있는 파트너십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 포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데 투입하는 예산도 그 포함을 시킨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도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우크라이나는 뭐 좀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한 3억 달러 군사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국무부 쪽에서도 또 우크라이나의 그 뭐 경제 회복이라든가 이제 유럽 가입을 위해서는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추진하는 비용도 그건 한 5억 달러 정도 이렇게 그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중국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좀 해볼 텐데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 경쟁자 능력을 확보를 했으며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 미국의 분석이네요. 네, 미국의 네. 그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그 기구가 국가정보국입니다. 거기서 그 국장이 얼마 전에 의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이른바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가 그저께 공개됐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미국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 경쟁자 능력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 그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분석 내용 나오네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3년째죠. 여전히 위협이지만 서방하고 직접 갈등은 피해갈 거다 이렇게 봤고요. 북한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협상 의지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통해서 그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관련된 내용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 중국 관련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 중국이 미국 동맹 직접 경쟁하고 억적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협할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기네 그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층 더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이 뭐 미국의 영향력 약화, 미국하고 동맹 간의 균열을 뭐 더 야기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대만과의 통일 압박을 더 높여서 이게 미국하고의 심각한 마찰점이 될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언급이 되어 있다고요. 보고서 지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가 공격적인 부양책을 좀 주저하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건 구조적인 장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했고요. 중국 지도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시진핑이 국가 주도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혁을 이렇게 좀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네. 군사 역량과 관련된 것도 분석이 나와 있네요. 네, 2035년까지 중국군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한 2049년 정도는 중국군을 세계 수준으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목표를 지금 수행하는 것 같다. 네. 하지만 최근에 전투한 경험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중국군 전반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네. 반면에 우주 분야에서는 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일부 부문은 제외하고는 상당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올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중국 관련된 얘기 AI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 중국이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서 한층 정교한 수준의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이걸 통해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훨씬 더 네. 정교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틱톡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 선정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이건 이제 중국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계정이 지난 중간 선거 때 그 공화 민주 양당 후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제 보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러시아도 계속 규칙 기반 사회의 여전한 위협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어떤 그런 선에서 비대칭 활동은 이어갈 거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앞서서 말씀해 주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정은이 이런 존칭을 안 썼는데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네. 핵무기에 대해서는 일단 핵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단정을 지은 것 같고요. 경제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네. 이런 이제 그쪽 AI 가상 자산 문제, 그 사이버 범죄를 이어갈 것 같다.
그래서 가상 자산으로 현금을 획득하고 돈 세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T 인력을 해외에 많이 취업시켜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것 같다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핵무기 그 보유를 계속 늘리려고 할 거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어떤 자원 제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핵하고 미사일 개발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 이런 그 관측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군사적으로 더 밀착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그 움직임을 더욱 노골화 할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핵무기 확대 기조를 고수한다. 그러면은 뭔가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 같은 것들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그 계속 그런 그 핵무기 그 핵실험을 할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항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극초음속 비행체 이르기까지 한층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데 우선순위 둘 것 같고 이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영내 미사일 방어막을 회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죠. 중국 개발 포럼에 참석하는 외국 CEO들을 만나지 않을 의향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이유가 뭘까요?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이게 중국 개발 포럼이라는 건데요. 네. 이건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올해는 오는 25일 베이징에 있는 그 영빈관 다오이타이에서 이제 열리죠. 네. 열리는데 여기 이제 뭐 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그 아주 대기업 CEO들이 이제 단골로 참석을 해봤죠. 이를테면 뭐 팀 쿡, 애플 CEO, 그다음에 브리지워터 그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로이터가 어제 베이징하고 홍콩발 여러 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전했는데 리창 총리가 이 개발 포럼에 참석을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별도로 이런 그 CEO들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올해는 안 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럴 것 같다. 네, 뭐라는 아직까지 거죠? 이제 유동적인데 네.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로이터 기자가 포럼 주최 측하고 국무원에서 이제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게 신문 판공실인데 여기 논평을 요청하니까 응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올해 그 리창 총리가 그저께 폐막한 그 전인대 내외신 회견도 안 했죠. 그리고 또 전인대가 폐막일 그 총리 위상 약화를 그 포함한 그 국무원 조직법도 개정을 했죠. 그러니까 총리가 2인자역에서 이제 거의 뭐 그야말로 이제 더 위상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거하고 좀 연계된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CEO를 만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부분도 관련된 건가요? 총리의 위상이 좀 약화됐다. 예, 그렇게 지금 관측을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서 로이터가 상기시키기를요. 네. 리창 총리가 그 지난해 초죠. 취임하고 나서 1개월도 안 돼가지고 외국 CEO들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개방을 확대합니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네. 그다음에 올해 초에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뭐 그다음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등하고 별도 오찬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로이터 분석은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싸움이 지금도 여전하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중국에 들어간 외국 직접 투자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80% 줄어들고 올해도 1월 들어가지고선 뭐 한 해 전보다 한 2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의 좀 상황하고 맞물린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영국의 얘기인데요. 가자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당 정부가 극단주의, 정의 확대를 추진해서 논란이다. 전반적으로 스토리를 좀 알려주시죠. 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네. 영국 그 보수당 정부가 그 극단주의의 정의를 새롭게 확대하는 그런 걸 좀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있는 그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는 이제 2011년에 발효된 테러 방지 지침에 이제 근거한 건데 여기 보면요. 네. 극단주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하고 법치, 개인 자유, 서로 다른 믿음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영국 가치에 목소리 또는 행동으로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네. 그 순핵 이 총리도 얼마 전에 이런 정의가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확정하겠다는 걸 시사를 했는데 지금 영국 언론이 인용한 그 초언을 보면요.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 전복하기 위해서 증오나 불관용 또는 폭력에 근거한 이념을 촉진하거나 발전시키는 거다.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극우라든가 이슬람 혐오 세력 모두를 압박하려는 것 같다. 그런 순핵 정부 의도가 깔린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바뀌면 뭐 진짜 실질적으로 변하는 게 있는 겁니까? 뭐 지원이라든지. 일단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정의에 포함이 되면 극단주의로 분류되면 이제 그런 단체나 세력은 정부라든가 뭐 이렇게 정부 공공기관 이런 데 이제 참여할 수 없고 지원도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도 아시다시피 가자 전쟁이 있고 나서 네. 반유대주의하고 이슬람 혐오가 동시에 지금 막 있고 막 찬반 시위가 벌어지니까 경찰이 뭐 진압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극단주의 훼손을 더 순핵 총리도 얼마 전에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군중 심리 때문에 민주주의 법칙을 대체한다는 우려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극단주의 정의가 바뀌면 반대하는 측면, 찬성하는 측면 이게 극명하게 좀 갈린다는 거잖아요.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네. 큽니다.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되면 합법적인 단체나 개인까지 극단주의로 오도돼서 표현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여론 수렴 과정도 충분치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동성 결혼이라든가 낙태 같은 민감한 현안에 종교단체들이 이게 이의를 제기하면 이런 것까지도 극단주의로 몰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보수당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인도에 관련된 건데요. 이 중국이 지난해 인도에 세계 1위 인구 이 수 대국 자리를 내줬는데 미국 대학에서도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이것마저도 중국을 추월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네요. 지금 중국이 작년에 인도에 1위 대국 인구 대국 자리를 내뒀는데 지금 중국은 고령화 인구가 많고 인도는 젊은 인구가 많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그런 건지 미국 대학에 유학하는 그 인도 유학생들이 지금 그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곧 이 부분에서도 중국을 추월할 것 같다는 게 AP통신 전망입니다. 네, 숫자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AP가 2022, 2023 네. 그 학기에 그 미국 대학 인도인 유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26만 9천 명 가량. 한 해 전보다 35% 많이 늘었습니다. 한 예로다가 댈러스에 있는 그 텍사스 대학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새 인도 유학생이 한 3천 명이 든 게 4,400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인도가 뭐 IT로도 유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을 좀 많이 가나 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우리도 그랬지만 미국 명문대에서 학위를 따면은 이제 출세길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해외 일자리 그 인도 내 인도는 사실 IT 인력 기반 인력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수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인재들이 특히 미국으로 눈을 돌린다. 그래서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석사 과정을 밟는 인도 학생이 AP에 내가 인도에 있었으면 이런 그 좋은 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도 유학생이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유학생도 줄어드는 흐름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AP 지적을 보면은 네. 그 미국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 대학 같은 경우만 해도 4년 사이에 1,200명에서 400명으로 네.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중 관계가 아무래도 여전히 좋지 않고 중국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들이 그동안에는 중국 유학생들을 막 유치하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인도 쪽에 이제 이렇게 막 그냥 마케팅도 하고 인도 당국하고도 좀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또 해서 추세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도가 요즘에 참 잘 나갑니다. 그러게요.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유럽연합에서 이 배달 어플 종사자에 관련된 보호 지침, 이 승인 얘기가 있네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른바 긱 이코노미 노동자라고 하죠. 네.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용주로 보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무슨 뭐 노동자에 주는 혜택 같은 걸 막 안 하고 해서 이제 이런 그 배달앱 노동자들이 고용주냐 그 노동자냐 이걸 놓고 계속 지금 하는데 네. 유럽 연합이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그 노동자로 인정하는 그런 그 법적 그러니까 법까지는 아니고요 지침을 그 타협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저께 이제 회원국 고용장관 회의에서 이걸 이제 플랫폼 근로지침 최종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지침인데 유럽회가 이제 이거를 승인하면은 이제 발효가 되고 지침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그 회원국들이 발효 2년 안에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침이니까 이 지침 발효 2년 안에 이제 법으로 가는군요. 네. 관련 법을 제정해야 되는군요. 좀 자세히 좀 볼까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유급 휴가라든가 뭐 실업수당 같은 노동 여건도 이제 노동자의 하게 이제 왜냐하면 고용주는 그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워낙 재계 쪽에서 반발도 많고 그래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가 반발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자기네 네.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동법하고도 부딪힌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핵심 조항 같은 거는 좀 일부 빠졌습니다. 이를테면은 합의 원안에는 이 종사자들을 고용주로 간주하는 기준을 보다 엄격히 이렇게 한 초안에서 많이 이게 후퇴됐습니다. 그다음에 피고용인 분류 기준도 회원국들이 각자 정하고 그렇게 여지를 줬습니다. 네. 초안에서는 후퇴할 것으로 나타나지만 법적 지침이 도입이 될 전망이다. 뭐 독일하고 프랑스가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이제 가중 다수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회원국의 55% 이상, 최소 15개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이 조건을 맞췄습니다. 네. 지켜보겠고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아르헨티나 얘기인데요. 경제장관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1+1 판매를 자제하도록 촉구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도 1+1 가면은 참 굉장히 많이 많잖아요. 이걸 네. 사면 사게 되죠 아무래도. 2+1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인프레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이 네. 그저께 그 소비상품 대기업 생산하는 대기업 총수를 만나서 1+1이라든가 두 번째 상품 뭐 70% 할인 같은 그런 이벤트 하지 말아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가격을 내려서 팔아달라.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지금 인프레가 조금씩 잡혀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물가 지수에 이게 잡히지가 않는다. 네.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참 오죽 얼마나 인프레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느냐. 조금 좀 곱지 않은 시각들이 많습니다. 숫자 좀 요약해 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지금 보면요. 아르헨티나 언론을 보면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연간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254%가 넘습니다. 물론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 월별로.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금 그동안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구매력이 줄여가지고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가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런 바람에 그게 안 잡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경제장관이 큰 소리 땅땅 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1+1에다가 계속 이제 해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곱지 않은 시각이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이거 말고도요. 소비가 지금 줄었는데도 수도세, 가스세, 전기세 뭐 높게는 뭐 전기세 같은 경우는 400% 인상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인프레는 계속 심화할 수밖에 없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지난 1월에 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54%. 엄청납니다. 네, 관련된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